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쓰레기통을 뒤져볼 때다 라고 얘기한 분이 있네요. 한번 살펴보시죠. 블룸버그에서 암호화폐 헤지 펀드들의 올해 성적표를 공개를 합니다. 22년도 이때 이제 약세장, 그때 이후에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지금 뭐 기대감은 엄청났었지만 실제 시장은 전문가들도 형편없었다, 가혹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 뭐 방향을 위아래 뭐 다 마이너스고 22년 이후 최악의 성과고 알트코인 위주의 펀드는 뭐 처참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를 그들도 헤지 펀드들 이제 운영하다 보니 특히 이제 10월 10일 뭐 이때 거의 다 저 세상을 갔기 때문에 이러면서 다수의 헤지 펀드들은 알트코인의 비중을 줄였고 그다음에 디파이 이자 농사로 좀 전략을 수정한 거죠. 차라리 이더리움, 솔라나 우량 코인들 이자나 받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갔다라고 하고요. 위험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뭐 이제 단기에 큰 돈을 이렇게 뭐 대출을 받아서 그냥 한 방을 뭐 방망이 길게 잡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위험 관리를 잘 해서 생존하는 그 자체가 저는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엔 좀 많이 듭니다. 살아남기가 뭐 전문가다, 헤지펀드다, 난다 긴다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버티는 자체가 전 충분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 디지털에서 비트코인이 내년의 신고점 경신은 여전히 가능하다. 뭐 이제 보고서 뭐 연말이니까 뭐 내년에 대한 보고서를 다 많이 쓰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내년도에 미국의 자동 결제 시스템 거래량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이 신용카드 네트워크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니어스법은 올해 7월에 통과가 됐지만 시행이 되는 것은 이제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 사용에 확대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현재형입니다.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거래량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미국의 자동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냥 미국의 은행 계좌 이체 거래량이라 보시면 돼요. 미국의 은행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이제 돈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그 은행 계좌 이체의 절반까지 따라 지금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은행 결제 계좌 이체를 스테이블 코인이 이것조차 이제 뛰어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딱 쳐다봐도 저는 코인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실은 생각을 해요. 왜냐? 신용카드는 이미 넘어섰고 은행망까지도 사실은 이게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JP모건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혁신적인 상품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쓰는 코인의 망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좋은 망이어야겠죠. 막 이상한 망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뭐 먼저 발견했다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우량 코인들이 사실은 지금 가격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리플망, 스텔라망, 뭐 헤데라망 등등등 있겠죠. 그레이스케일에서도 토큰화 자산의 규모가 2030년 뭐 그래봤자 5년 후거든요. 1000배 성장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토큰화 자산 시장의 규모가 왜 1000배나 더 커질 것이냐? 오늘날 토큰화된 자산의 규모가 전 세계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1%가 아니고 0.1%도 아니고 0.01%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뭐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블록체인 인프라 성숙 또 명확한 규제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토큰화 시장 이제 커질 거다. 그러면 누가 수혜를 입겠냐? 여기서 이더리움, 바이낸스 체인, 솔라나, 아발란체 등 네트워크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촉진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교통량이 지금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커질 것이다고, 뭐 물론 커졌지만 토큰화는 아직 시작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교통량이 다녀야 그 고속도로 주변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생기고 누군가 거기에 광고판을 설치할 거고 누구는 이제 인터체인지가 체인링크겠죠. 뭐 폴카닷이나 체인링크, 뭐 코스모스 같은 이런 미들웨어들도 당연히 그 주변으로 그 생태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제가요, 여기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소위 말한 업자 아닙니까? 업자 말은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 물건 팔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제가 그래서 공을 뺐습니다. 5년 후에 혹시 100배 이상 커질 분야 알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5년 후에 100%가 아니고요. 100배입니다. 그럼 1000%겠죠. 뭐가 있을까요? 5년 후에 100배가 커진다? 10년 후면 진짜 수백 배에서 1000배도 커질 수 있거든요. 이건 사실 저는요, 굉장히 럭키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럭키한 겁니다. 지금 AI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자율주행의 시대 왔습니까?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본격화된다고 하지만 AI 휴머노이드 이게 이제 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입니다. 이게 본격화가 되면요. 스테이블 코인은 폭발할 겁니다. 자산 토큰화도 지금은 이제 거의 스텔스 모드로 밑바닥에 이제 깔려 있는 수준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인터넷 채택된 것처럼 전 세계에서 토큰화 열풍이 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인터넷 시절로 가보면 이게 96년이나 97년쯤으로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때 당시에 아마존은 거의 특히 이제 닷컴 버블 끝났을 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97%였거든요. 거의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가 아마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알트코인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견해들 어마어마합니다. XRP 보니까 이제 차트 보시는 분 같아요. 일봉으로 볼린저 밴드를 봤더니 비관적이네. 올해 내에 $2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럴 때는 사실 뭘 해야 하는지 간만에 아더 헤이즈가 이제 컨퍼런스 나와서 한 말인데 조금 공감이 됐습니다. 알트코인이 지금 회복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쓰레기통을 뒤져볼 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트코인은 지금 병들어 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본을 지킬 줄 알고 거래소 구조, 청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한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은 쓰레기통을 뒤져볼 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박살이 난 시장에서도 저점 매수 기회에 옥석이 있다라고 한 거죠. 지금 이제 시장이 연준에서 지급 준비금 관리 매입 이거 이제 400억 달러씩 매월 사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양적 완화와 다르지 않음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알트코인 중 하나로 에테나를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아더 헤이즈의 지금 쓰레기통 뒤져서 옥석을 찾을 때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량 코인과 저질 코인, 잡코인이 거의 고만고만해 보이는 시즌이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잡코인일수록 가격은 더 밑으로 거의 이제 바닥으로 거의 붙어 있고요. 우량 코인들일수록 이 시점에서도 생각보다 잘 버티는 코인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찾을 때요. 지금 아더 헤이즈가 에테나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냥 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에테나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설사 저점에 저는 잡았다라고 해도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참고만 하셔야 되지 본인께서 이 유튜브 한 편으로 지금 공부를 끝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에테나라고 하는 건요. 그 에테나라고 하는 인터넷을 쳐서 구글이든 유튜브든 모든 자료를 다 섭렵하시고 장점과 단점을 다 파악한 이후에도 저점에 신중하게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아서 헤이즈는 에테나에 대해서 아마 잘 알 거예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본인이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압니다. 반면에
누가 좋다고 해서 사시는 분들은 올라도 어쩔 줄 모르고요. 떨어지면 더 어쩔 줄 모릅니다. 이거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찾아보고 이거 어렵잖아요. 뭐 영어로 나온 것도 있고 번역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어르신들을 꼬드기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왜? 공부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바쁘고 힘들고 근데 돈만 조금 내면 그냥 다 알려준다라고 속삭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료 리딩 방이 되겠죠.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관점을 끝까지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본인의 관점이 아니라면 저는 다 남 좋은 일에 자산을 기부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기부를 해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남들에게 그리고 이제 본인의 코인을 항상 이렇게 이거 어때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건데 혹시 이거 맞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건데 개인적으로 이 확인을 남들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뭐 우리의 욕망이겠죠. 근데 저는 이 확신으로는 이 코인판에서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본인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저도 드리고 싶지만 지식은 좀 드릴 수 있지만 경험을 공유하는 데까진 가능해요. 근데 믿음을 빌려드릴 수는 없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린 바가 있죠. 믿음도 되어 가능합니다라고 달아주시지만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더 헤이즈가 연준 국채 매입이 비트코인 20만 달러 돌파의 촉매가 될 수 있다. 이 사람도 이걸 언급을 하긴 해요. 연준에서 국채를 사기로 했는데 매달 400억 달러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근데 전체 지금 시장의 규모, 달러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2009년에 견져보면 이거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이제 금융자산 가격 수준에서는 신용 파급 효과, 유동성 상승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단기 국채 매입이 신용 창출의 측면에서 QE, 양적 완화보다도 약하다는 것을 지금 잘못된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나 봅니다. 내년 4월 이후에도 이 지금 단기 국채 매입이 계속 될지 말지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는 8만 달러, 9만 달러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사람 의견입니다. 시장이 단기 국채 매입이 결국에는 QE, 양적 완화와 그게 그거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트코인은 빠르게 기존의 고점 12만 4천 달러를 회복하고 단숨에 2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은 이 지금 단기 국채에 대한 매수에 대한 자산 가격 상승 효과, 이 기대감이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12만 4천 달러를 바닥 지지로 해서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죠. 내년도 3월 달에 상승 효과, 자산 가격 상승 효과의 기대감이 정점을 찍을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리시면 됩니다. 이제 그 소위 말한 전문가들이 내년 정점 시기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더 헤이즈는 3월 달에 기대감이 피크를 찍는다면 아마 4월이나 5월, 6월 그러니까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피크를 찍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로 저는 읽혀졌고요. 라울팔 매크로 투자자는 유동성 피크가 보통 이제 내년 한 중반 정도 그래서 자산시장 특히 코인의 정점은 내년 여름 정도에 올 것이다. 비슷하네요. 6월이나 7월, 8월 정도에 오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김광석 교수님 얘기를 제가 많이 듣지는 않지만 우연히 들었습니다. 내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금 각본을 이렇게 짤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셨는데 아마도 내년 6월 달, 7월 달에 주식시장, 코인시장을 피크점을 딱 찍어줘야 그 다음에 이제 11월 3일이기 때문에 투표일이 8월, 9월, 10월까지 해서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상승, 코인시장 상승이 이게 이제 본인의 업적으로 이제 막 전파를 하려면 한 여름께쯤에는 이게 이제 피크를 한번 강력하게 찍어줘야 된다. 반대로 지금 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은 이런 것도 있어요. 금 가격을
오르는 것을 지금은 용납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내년이 됐을 때 금 가격이 더 오르면 그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이제 살 것이다.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에 이걸 뭐 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던데 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모르죠. 대부분은 내년에 이 큰 장이 열린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뒤로 미뤄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한 게 아니고 인정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본인들의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게 철석하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본인이 틀렸다라고 하면 바로 수정합니다. 반면 저는 이제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 늦추냐? 왜 틀렸냐? 그러니까 시즌 종료다. 이제 그 틀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기가 좀 힘드시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제 의견 뭐 이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그러니까 제 의견도 참고입니다. 제가 어떻게 미래를 몰라요. 우린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2018년도입니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항상 모든 가격이 그런데요. 이렇게 그 물결 그 웨이브를 주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한 거의 뭐 3천만 원 가까이 됐던 게 350만 원까지 이때 떨어졌었죠. 그리고 2018년 말 2019년 초에 바닥을 정말 잘근잘근 다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8년 11월 달이었는데요. 이때 비트코인이 한 730만 원 정도 했는데 저는 7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와장창창 무너졌습니다. 400만 원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80%, 78%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서 추가 반토막이 또 난 거예요. 어마어마했죠. 저는 이게 특히 이제 알트코인과 같은 경우 올해 10월 10일 대청산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2019년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근데 25년 12월 달에도 저는 삽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샀는데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19년도에는 비트코인만 주로 샀다면 지금은 비트보단 알트 비중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차이점은 있다는 걸 저는 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노란색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거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렇게 1년 반 이상 조정을 겪었다라고 하면요. 그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실은 스프링을 이렇게 밑으로 꾹 눌러놓다가 넣은 셈이에요. 그러면 이 노란색처럼 푹 튀어나갑니다. 사실 2019년 그 6월 달에 이게 이제 뭐랄까요. 그 미드 피크겠죠. 뭐 이제 사이클 피크는 아니고 생각보다 큰 피크가 이제 그 가격이 비트코인 350만 원에서 거의 165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이런 느낌을 저는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이게 뭐 2분기냐, 3분기냐, 뭐 아니면 4분기냐. 이거는 이제 우리의 영역이 아니겠죠.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럴 때는 바닥을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바닥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여기가 무릎 아래다 생각하면 본인의 그 이전에 아픈 손가락 말고 그거 그냥 냅두십시오. 그거 내버려 두세요. 그 예전에 뭐 8년 된 코인, 7년 된, 5년 된 코인 그거 그냥 두시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서 좋은 코인들 위주로 바닥 매수를 하시면 전 이것은 매우 강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매수한 우량 자산은 실은 옵션이 많아요.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막 좀 들어가 볼까? 전세금 빼서 들어가 볼까? 그때 전량 파셔도 되고요. 절반만 파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묵히셔도 돼요. 왜? 어차피 싸게 샀으니까. XRP를 뭐 5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다면 팔아도 되고 묵혀도 되고 나눠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을 1000만 원 이하에서 샀다. 파셔도 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해도 되고 10년간 가져가셔도 되고 이게 저는 저점 매수의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내년도 금융 시스템 내에 코인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 더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거시 경제 환경, 기술의 혁신, 규제 진전,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등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썼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 부문에서 개인 정보의 보호, 프라이버시죠. AI와 코인의 결합, 그 다음에 실물 자산 토크나 예측 시장. 예측 시장 이거 다 스테이블 코인 쓸 겁니다.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어떻게 보면 꼽았는데요. 프라이버시, AI 코인과 서로 이제 결합이 되는 거, 자산 토크나 예측 시장이죠. 저는 이 모든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뭐 디지털 화폐의 표준처럼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내러티브, 지금 코인에서는 지금 죽었죠. 코인은 뭐 전부 다 그냥 쓰레기고 그 상폐될 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AI 내러티브는 무조건 코인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휴머노이드 로버트는 종이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금덩이가 아무리 비싸도 금덩이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이걸 디지털화 시켜야만 하겠죠. 스테이블 코인 엄청 쓸 거고. 그러니까 코인이나 AI 내러티브, 뭐 자율주행 자동차, 코인 엄청 씁니다. 이게 결국 만나서 그 자전 거래 같은 식으로 기존 거래보다 자산 거래량이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정보가 AI 플랫폼 기업에게 실은 갑니다. 내가 얘기도 하기도 전에 알아서 내가 딱딱 샀었던 그 상품을 눈앞에다가 이거 이제 바꿀 때 충전할 때 되시지 않았나요? 라고 우리의 그 개인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Gcash랄지 뭐 모네로랄지 이런 코인들은 지금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로 떨어질 것이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누가 얘기를 했나 봤더니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펀드 스트랫 누굽니까? 이 톰리가 사장님으로 있는 그 회사거든요. 영원한 상승론자 톰리, 그 회사의 내부 문건으로 추정되는, 제가 이런 걸 잘 보라고 얘기 드렸죠. 가능한, 추정되는, 그럴 수 있는, 맨날 이런 애매한 그 문구를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비공개 보고서네요. 그렇죠? 이런 걸 또 누구는 신나게 퍼다 나릅니다. 지금 내년도 초에 큰 의미 있는 조정이 발생할 수 있고 비트코인 뭐 6만 달러, 이더리움 뭐 1,800, 2,000 달러 등등등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재밌죠? 현재까지 펀드 스트레스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바는 없다. 복수의 이제 암호화폐 업체들은 이 보고서가 일부 프라이빗은 이제 비공개 이제 뭐 특정한 어떤 소수의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배포된 자료다. 영원한 상승론자 톰 리가 이런 보고서를 글쎄요, 저는 결제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어쨌든 뭐 비공식 채널이다. 그러니까 좀 냄새가 저는 이런 게 이제 좀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애쓴다. 진짜 애쓰고 있네. 그래도 불안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비트코인 진짜 6만 달러 가면 어떡하냐. 이 어떻게에서 어떻게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는 뭐냐면 이 영어로 what if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그러면 이 여기가 아닌 거예요. 이 코인 투자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는 뭐냐.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고 저점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바닥으로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옥석이 뭐야. 이 코인 왜 내가 사야만 하는지. 내가 지금 돈이 없네. 그럼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지. 내 월급은 한계가 있는데 이 어떻게로 끝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경지까지 안 가면 투자는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피터 브렌트 이분이 뭐 최근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 전설 베테랑 그 트레이더 있죠. 이 사람이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클래리티법이 내년 1월 달에 의회를 통과를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재정의할 만한 사안은 그럼에도 아니다. 이 법안 자체는 이제 암호화폐 규제의 구조를 명확하게 개선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진 않겠다. 비트코인 또 6만 달러 얘기 또 나오죠. 저는 이거 이제 뭐 12년이 됩니다. 예, 뭐 그냥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제가 볼 때는 clarity라고 하는 이 명확성이란 뜻이잖아요.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피터 브렌트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전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비트코인과 명확성은 상관이 없어요. 애초부터 비트코인은 상품이었다고요. 거의 태초부터라고 하겠습니다. 게리 겐슬러도 비트코인 가지고 딴지 걸진 않았어요. 이더리움은 그냥 말을 아껴 쓸 뿐이에요. XRP만 애꿎은 그냥 갖다가 이제 때린 거죠. 애초부터 비트코인이랑 관계가 없어요. 이 명확성은 이거는요. 알트코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명확성은 알트코인이에요. 뭐 XRP가 증권이야, 상품이야, 디파이는 뭐야, 이자는 뭐야. 이거 이자 주는 구조, 누구는 왜 이자 주는데 우리는 이자가 아니고 리워드를 주고 있어. 코인 거래소에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명확성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비트코인이랑 솔직히 별 관계는 없어요. 뭐 완전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클래리티 법은 통과가 당연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돼버리면 뭐 선물 시장에서 장난치는 것도 이제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래야 패시브한 자금들이 정말 우르르 뭐 ETF 타고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클래리티 명확성이 없는데 누가 기관들이 이 사장님들이 결제 허가를 하겠습니까? 그거 한 1,000억 원어치 사.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코인 시장의 BC와 AD를 바꿀 수 있는 분수령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알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뭐 위에서 이제 바닥을 잡았다가 꼭지를 그냥 탁 잡아서 털려고 했다가 그냥 돈 좀 빌렸다가 그냥 한번 흔들었다가 그냥 2배, 3배, 10배 늘려서 그거 갚아놓으면 되지. 근데 제대로 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근데 왜 많이 실패할까요? 생각해보면 꿈이 없어서가 아니더라고요. 꿈은 있어요. 세계 여행을 한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다. 그쵸? 근데 버티질 못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못 버티더라고요. 왜 못 버텼냐? 저도 이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결국에는 잊지 못해서 못 버텼던 거예요. 스스로에게 납득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을 그래서 보통은 자기 보호 본능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운이 없어서 그랬다. 나는 훅스저이기 때문에 부모 잘 만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가 시장을 박살냈기 때문에라고 누구 탓을 해야만 멘탈이 보호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인생이 부정되거든요. 근데 본인조차 믿지 못하는 그 꿈, 그 자산 누가 그걸 들어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본인조차 납득이 안 되는 상품을 팔고 있다면 그 누가 사주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본인이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건 버티다가 어느 순간 딱 던져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부정적인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일상의 작은 성공의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분명히 이거 상승장 또 오거든요. 그때 프로핏 테이킹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제 동생은 뭐 소고기를 사 먹는다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작은 성공의 경험을 저는 쌓아가시는 게 중요하다 봐요. 한 번 한 번이 되게 소중한 겁니다. 이럴 때 10,000원, 20,000원 사는 게 전 소중하다고 보는 거라고요. 지금 뭐 욕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50,000원, 100,000원 사는 건 다 못합니다. 그리고 꿈은요. 크기도 물론 중요한데요.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합니다. 꿈만큼 뭐합니까? 꿈이 대통령이고 세계 최강국 슈퍼 대통령이 뭐예요? 질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대통령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왜 성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지금 코인 투자로 지금 성공하셔야 됩니까? 이거 제일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요게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돼요. 왜 나는 여기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그냥 남들 다 떠날 때 욕할 때 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 기우제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기우제가 맞아요. 제가 이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기우제 맞거든요. 근데 방향이 맞아야 돼요. 이상한 자산 사놓고 기우제를 지내면 안 된다고요. 방향이 맞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둘 다 맞아야 돼요. 방향이 틀렸는데 계속 가면 진짜 그 낭떠러지에서 차라리 그냥 손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방향이 맞고요. 계속 가시면
퀀텀 점프의 순간이 언젠가 반드시 나와요. 내가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샀던 그 코인이 결국에 다 플러스로 가는 영역이 언젠가 옵니다. 여러 번 경험했었죠. 이게 근데 살 때는 그냥 솜사탕, 무슨 꼭 물 붓는 격이죠. 다 녹아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맞아야 된다고요. 최근에 이제 예전에 김연아 그 방송국 PD가 물어봤다고요. 아, 그렇게 힘든 뭐 이제 뭐 메달도 따시고 선수권대 올림픽 나가고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훈련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루 종일 정말 스케이트만 타고 뭐 발목 맨날 부러지고 멍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허탈하게 웃으면서 이게 10대의 얼굴 맞습니까? 그냥 한답니다. 때로는 좀 거창한 구호보다는 그냥 이런 그 대가들, 레전드들의 마인드는 그냥 한대요. 그냥 한답니다. 아마도 우리 지금 투자자 분들도 지금 생각이 너무 많으실 수 있는데 이럴 때 굳이 뭐 업비트 창 보실 필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부터 사실 뭐 연말 연시도 시작이 되고 있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